저는 김철수, 올해 65입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침대에서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입습니다. 낡은 정장입니다. 아내가 살아계실 때 다려준 것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허리가 언제 이렇게 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65, 노인이 된 것입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성경책을 챙깁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내가 사준 구두입니다.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당신이 좋은 걸로 사주셨거든요. 새벽 5시 집을 나섭니다. 거리는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 조용히 길을 밝히고 가끔 청소차가 지나갑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듭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까지는 걸어서 15분입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40년 전 건설 현장에서 다친 허리입니다. 당시에는 병원 갈 돈도 없어서 참고 일했습니다. 교회가 보입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 빛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벌써 몇 분이 와 계십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맨 뒷자리로 갑니다. 항상 앉는 자리입니다. 구석자리,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만져집니다. 꺼내서 펼쳐봅니다. 여러 번 접고 펼쳐서 종이가 너덜너덜합니다. 땀에 젖어서 글씨도 번져 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 한 달 전 새 자녀가 함께 왔습니다. 장남 민준이, 딸 지연이, 막내 태영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것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밥을 차려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뒤에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민준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꺼내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알았습니다. 재산 관리를 자식들에게 넘기는 것, 요양원 입소에 동의하는 것, 사실상 제 삶을 포기하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옆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를 주워 들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평생 저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단 한 번도 내 돈 쓰는 법이 없었는데 세 아이 모두 대학을 보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공부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도 제가 가진 것을 다 털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것입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새벽 예배에서 서류를 다시 꺼냅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습니다. 구겨진 종이의 감촉이 낯설고 차갑습니다. 하나님,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제 목소리만 작게 울립니다.
찬송가가 시작됩니다. 책을 펼치지만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뭔가 고인 것 같습니다. 눈을 깜빡이자 시야가 흐려집니다. 옆자리를 봅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입니다. 10년 전까지는 함께 왔었습니다.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고 제가 당신 손을 꼭 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혼자입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갑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다들 나간 후에야 천천히 일어납니다. 예배당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옆에 섭니다. 돌아보니 권사님이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순자 권사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뭔가 알아챈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함께 교회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더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하지 못한 말을 45년 만에 다시 만난 동창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내 손만큼이나. 절수야, 힘들면 말해. 혼자 짊어지지 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65 노인이 길거리에서 우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말없이 제 옆에 서 있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한참 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지 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조용히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서류를 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서류를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절수야, 이거 서명했어? 아직이요? 서명하지 마, 절대로.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 이건 너를 버리는 거야. 모르겠어? 그 말에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입 밖으로 말해주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요. 그래, 네 자식들이야. 근데 넌 부모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도 되는 거야. 너도 네 인생이 있어. 순자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알아. 자식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철수야,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남는 게 뭐야? 외로움밖에 없어. 순자 권사님도 자식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본다고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권사님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철수야,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집에 와. 저녁 해줄게.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와. 혼자 밥 먹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냉기가 확 느껴졌습니다.
난방을 아껴야 해서 낮에는 끄고 다닙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20년 전 사진입니다. 세 자녀가 어렸을 때. 모두 웃고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습니다. 아내도 웃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아빠 사랑해 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아이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부터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제 인생이 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쓰는 곳, 한 번 쓰면 끝입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것을 자식들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서명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사세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서류를 접었습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예배에 갈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서류를 쓰다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순자 권사님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고 교회에 가고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서류를 쓰다듬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장남. 정장을 차려입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습니다. 뒤에 지연이와 태영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내우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자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도 똑같이 울었으니까요. 태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일주일 더 시간을 드린 건데요. 농담이 아니야. 나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하고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나는 멀쩡해.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짜증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좋고. 나는 안 가. 여기서 살 거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영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영아,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냐?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면 되니까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니?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일어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빠 말이 너무 심했어요. 미안해요. 근데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제발 서명해 주세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판단력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어.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냐? 아버지!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희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보호? 내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 아니야?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재산 빼앗는다고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그럼 왜 이렇게 재촉하는 거냐? 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냐? 아버지를 위해서라고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저를 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하는 거지. 내 재산이 필요한 거잖아. 지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영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민준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 없네요. 민준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따라갔습니다. 태영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있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것. 아버지, 죄송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식들을 내쫓은 건가? 아니면 자식들이 나를 버린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냈습니다. 액자에 담긴 아내의 미소. 당신은 항상 웃고 계십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요? 자식들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당신은 1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판단력이 없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제가 판단력이 없는 걸까요? 혼자 살 수 없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멀쩡했습니다. 매일 새경 예배도 가고 밥도 해먹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평소처럼 교회에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제 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수은자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어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안 좋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왔어요. 또 서명하라고. 수은자 권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대요. 수은자 권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수야, 이제 혼자 버틸 수 없어. 도움이 필요해. 무슨 도움이요? 변호사 상담받아야 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걱정 마.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무료 상담 가능해. 다음 주에 같이 가자. 순자 권사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까지... 철수야, 45년 전에 우리 친구였잖아. 친구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긴. 수요일 저녁 우리 집에 오는 거 잊지 마. 밥 해줄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준이가 정말 법적 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제가 요양원에 가게 될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구지서 몇 장과 광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구지서를 정리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다 합쳐도 얼마 안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최대한 아끼고 있었으니까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겠지요. 이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깨졌습니다. 깨진 조각들을 주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 같다고, 깨져버린 것 같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65 노인이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가고 서류를 쓰다듬고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또다시 서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수요일이 왔습니다. 순자 권사님 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에 순자 권사님이 사시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와, 철수야.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들어와. 집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가정식 냄새였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음식을 차려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먹기나 해.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잖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생선 한 점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맛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맛없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순자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먹어. 한참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순자 권사님도 함께 드셨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러 가자. 내가 약속 잡았어.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일단 상담이라도 받아봐야지. 내 권리가 뭔지 알아야 하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 전 학창시절 이야기, 각자의 인생 이야기,
편안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조심히 가. 월요일에 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입안에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 봤습니다. 민준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영이만 한번 받았는데 지금 바쁘다며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예배당에 제 목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텅 빈 거실이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밥, 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또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깨진 조각을 주우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푹적거리는 집안이 시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추석 전날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5번째 시도 끝에 받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민준아, 명절인데 아버지가 우리 마음을 이해 안 하시잖아요. 저희도 할 말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이해 안 하니? 아버지 마음은 고집이죠. 저희 걱정은 안 하시고. 내가 언제...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석 당일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이었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올해는 자식들이 안 왔어요. 우리 둘이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울렸습니다. 혼자서. 무릎이 아팠습니다. 일어날 때 휘청거렸습니다. 상을 치우고 혼자 송편을 먹었습니다. 며칠 전에 순자 권사님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맛있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것 같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저녁 때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는 시댁에 가서 바빠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진심일까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혼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절 버린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자식들을 밀어낸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명절 다음 날 순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어제 명절 잘 보냈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오늘 점심 우리 집에 와. 명절 음식 남은 거 나눠 먹자. 괜찮습니다. 권사님도 가족들이랑... 가족이 어딨어? 다 미국에 있는데. 나도 혼자야. 같이 먹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가겠습니다.
점심때 순자 권사님 댁에 갔습니다.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혼자 사니까 할 일이 없잖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됐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명절 음식이었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자식들 왔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랬구나. 순자 권사님의 눈빛에 안타까움이 서렸습니다. 철수야,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러 가자. 이제 결정해야 해. 무슨 결정이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지. 자식들 말대로 살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권사님,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이 그리워요. 미워야 하는데 미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네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인데. 근데 저 자식들은 저를 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요양원에 보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겠죠? 철수야. 순자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너는 네 인생을 살아야 해. 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 나이에 무슨 행복이. 나이가 무슨 상관이요. 65이면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요양원 좁은 방에서 보낼 거야?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남은 인생. 권사님은 행복하세요? 순자 권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완전히 행복하진 않아. 외롭거든. 근데 그래도 내 방식대로 살고 있어. 아무한테도 짐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행복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철수야,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제 힘으로요? 응, 나도 돕고 교회 사람들도 있고 혼자가 아니야.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고맙긴. 이제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서 네 권리 찾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버렸다면 저도 제 길을 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 구겨지고 땀에 젖은 종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의 삶도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할 말이 있다. 뭔데요? 나는 서류에 서명 안 할 거야. 요양원도 안 갈 거고. 아버지, 또 그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너희가 법적 조치를 하든 뭘 하든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아버지, 이제 연락하지 마. 너희가 날 자식으로 안 보는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한테 기대 안 할게. 아버지, 그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월요일 순자 권사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서류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모든 것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서명 안 하신 건 잘하셨어요. 그 서류에 서명하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요? 네. 재산 관리권을 넘기면 어르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면 성년 후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 상태로는 인정되기 어려워요. 멀쩡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안전한 건가요? 일단은요. 하지만 대비는 해야 해요. 유언장도 작성하시고 재산 관리도 명확히 하시고. 변호사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습니다. 복잡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순재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때? 좀 마음 편해졌어? 네, 많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네요. 그럼 네 잘못이 아니야.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야, 이젠 어떻게 살 거야?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네 혼자가 아냐. 나도 있고. 순조군 선임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저를 도와주는 이유를. 45년 전 우리가 서로 좋아했던 것을,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5 노인이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왜? 고맙습니다. 정말로. 순저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별 말씀을.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친구. 그 단어가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순자가 나왔습니다.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없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예배에 갔지만 이제는 맨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순자 권사님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거나 순자 권사님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 전 추억부터 지금 이야기까지. 편안했습니다. 어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새벽 예배에 갔지만 이제는 맨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순자 권사님과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거나 순자 권사님 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5년 전 추억부터 지금 이야기까지. 편안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순자 권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철수야, 우리 산책 갈까? 날씨 좋은데. 좋죠?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둘 다 허리가 불편해서 빨리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처음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좀 살 것 같아. 웃음이 났습니다. 권사님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죠. 밥도 해주시고 변호사도 소개해주시고 무엇보다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순자 권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0살 여자가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네? 우리 친구로 지내는 거 맞지?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왜 확인하는 걸까요? 당연하죠. 왜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 이상하게요?
우리 둘이 자꾸 같이 다니니까 수군거리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 시선 잊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당당한데 뭐. 그래, 맞아. 우리 당당해. 하지만 순자 관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시선. 새벽 예배에 가면 몇몇 권사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와 순자 권사님을 보며 뭔가 이야기했습니다.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 한 집사님이 다가왔습니다. 철수 집사님, 요즘 순자 권사님이랑 자주 보이시네요. 네, 같은 동창이라서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오해요? 그게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자꾸 붙어 다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저희는 그냥 친구입니다. 네네,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집사님이 가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도 알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순자 권사님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 철수 집사님이랑 사귀세요? 순자 권사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그냥 친구예요. 친구치고는 너무 자주 붙어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옛날 동창이라서 그래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소문 안 좋게 나면 곤란하잖아요. 순자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야, 우리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불안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커피를 마시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우리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소문이 안 좋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보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당당한데. 당당하기는 한데 나도 교회 생활 해야 하잖아. 권사인데 소문 안 좋으면 곤란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권사님이 없으면 저는 다시 혼자예요. 순자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뭐야? 나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자식들 미국에 있고 친구도 없고 놀아도 있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럼요? 근데 교회에서 나를 이상하게 보면 나는 어디 가서 위로받아. 교회마저 이러면 나는 정말 혼자야. 이해가 됐습니다. 순자 권사님도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미안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냥 세상이 이래.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순자 권사님이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리를 두자. 사람들 눈도 있고 대신 교회 밖에서는 만나. 어때? 교회 밖에서요? 새벽 예배는 각자 다른 자리에 앉고 예배 후에는 따로 나가고 대신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숨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순자 권사님 입장도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고마워, 철수야. 그날 이후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인사만 했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의 표정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있으면 예전의 그 외로움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교회 밖에서는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순자 고사님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요즘 생각 많이 해. 무슨 생각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남들 눈치 보면서 숨으면서 나이 60인데 아직도 눈치 보고 살아야 하나 싶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순자 권사님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권사님도 힘드시죠? 힘들어. 너도 힘들지? 힘들죠. 근데 어쩌겠어요. 권사님 교회 생활도 중요한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 순자 권사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교회 사람들 시선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내 행복이 중요한 걸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야, 솔직히 말할게. 네? 나 너 좋아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친구 이상으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65 노인이 고백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도 권사님이 좋습니다.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계속 숨어 다닐 거야? 아니면요? 당당하게 만날까? 사람들이 뭐라던? 고민이 됐습니다. 당당하게 만나면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는가? 이 나이에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당당하게 만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서로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순자 권사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요. 이제 사람들 눈치 안 볼래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순자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그날부터 우리는 당당해졌습니다. 다음 주 새벽 예배, 순자 권사님 옆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근거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예배 후 순자 권사님과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칠 후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철수 집사님, 순자 권사님이랑 사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인정한 것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교회 내에서 그런 관계는 조심스러운데요. 조심스럽다뇨?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좋지 않습니까? 우리 둘 다 배우자를 잃었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건 그렇지만 목사님,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나이에도. 목사님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사람들 말이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목사님한테 다 말했어요. 정말? 뭐래? 조심하래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 당당하게 만나요. 순자 권사님이 웃었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만나자. 그날 저녁, 순자 권사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요?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결혼 같은 거 생각해?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나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언젠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잖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나도 그래. 순자 권사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가끔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지 확인했습니다. 태영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태영아, 무슨 일이야? 어디야? 아버지 집 앞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급히 옷을 입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영이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태영아! 아들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태영이가 물을 마시며 계속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태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술을 마셨어? 한참을 울더니 태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저 빚이 있어요. 빚? 3억이요. 3억?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3억이라니?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아? 사업 실패했잖아요. 그때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이자는 감당이 안 돼요. 태영이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아내는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이혼하겠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 못했어요. 부끄러웠어. 아버지한테 돈 받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태영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말했어요. 민준이한테? 네. 형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재산으로 빚 갚으라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정리하면 된다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게 형 생각이었구나. 네. 형이 저희를 설득했어요. 누나도 초면 반대했는데 형이 시댁 이야기하면서 설득했어요. 누나도 돈이 필요하다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준이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버지, 저는 정말 싫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피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사채업자들이 아내한테까지 연락하고. 태영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영이를 일으켜 앉혔습니다. 일어나라니까! 아버지, 너도 힘들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토해서 쓸 텐데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다 날리고 부끄러웠어요. 태왕이가 계속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태영아, 3억 아버지가 다 줄 수는 없어. 하지만 일부는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조건이 있어. 사채는 절대 안 돼. 합법적으로 정리해야 해. 그리고 형하고는 거리를 둬. 형이 너를 이용한 거야. 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연락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네. 태영이를 객실에 재웠습니다. 금세 잠들었습니다. 술과 눈물에 지쳐서
저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준이, 장남,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 그 아이가 동생들을 이용해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제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태영이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아버지, 어젯밤에 죄송했어요. 괜찮아? 아침 먹자. 간단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태영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태영아, 오늘 아버지랑 은행 가자. 빚 정리 상담 받아야지. 네, 아버지. 그리고 형한텐 내가 이야기할게. 태영이가 불안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화내면 상관없어. 형이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은행에 갔습니다. 상담했습니다. 3억의 빚, 사채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4억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가진 돈으로는 전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억 5천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태영이가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태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평생 갚으며 살게요. 괜찮아. 대신 제대로 살아라. 아내하고도 잘 해결하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태영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민준이 회사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보는 장남의 회사였습니다. 근사한 건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부장으로 일하는 곳. 프론트에 민준이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가 내려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바쁜데요? 바빠도 들어야 해.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에 태영이가 왔더라.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었어. 네가 동생들을 이용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것.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다는 것.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태영이가 거짓말했어? 태영이가 상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저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너는 너를 위한 거야.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잖아. 동생들 약점 잡아서 이용하고.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뭐가 나쁩니까? 아버지 재산 어차피 저희 복 아닙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재산 나눠 가지려고. 그것도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민준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아, 가만히 있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니? 돈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회사 생활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버려?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요. 전문 케어 받고 또래들이랑 지내고. 나는 싫다고 했잖아. 아버지 고집 때문에 저 애가 힘든 거예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저희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대학 보내주셨다고요. 그건 부모 의무예요. 결혼 자금 주셨다고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노후는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왜 아버지 고집 때문에 저희가 고생해야 해요? 민준아,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요양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편하고 아버지도 안전하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너는 이젠 내 아들이 아니야. 뭐라고요? 유산도 없어. 재산도 한 푼 안 줄 거야.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태영이는 도와줬어. 1억 5천. 지연이도 필요하면 도와줄 거야. 근데 넌 안 돼.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버지!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슬펐습니다. 장남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 권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있어? 내가 갈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순자 권사님이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철수야, 무슨 일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태영이가 어젯밤에 온 것, 민준이와 만난 것, 모든 것. 순자 권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네, 장남을 잃은 것 같아요. 철수야, 네 잘못 아니야. 제가 잘못 키운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나이로. 아니야, 민준이가 선택한 거야. 네 책임 아니야.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 권사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이 말없이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을 때 순자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민준이는 다신 못 볼 것 같아요. 태영이하고 지연이는? 태영이는 도와줬어요. 지연이한테도 이렇게 볼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철수야. 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태영이도 있고. 가족이 꼭 피부치마는 아니야.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이제 그만 권사님이라고 불러. 순자라고 불러. 순자 씨? 응, 그래. 순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했습니다. 아버지. 지연아, 아버지야. 네. 태영이 일 들었어. 너도 힘들었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도 오빠 말에 넘어갔어요. 괜찮아. 너도 시댁 때문에 힘들었을 거야. 네. 시어머니가 맨날 친정 가난하다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연아, 필요하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많이는 못 줘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어. 아버지, 지연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근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버지, 다음 주에 갈게요. 밥 해드릴게요. 그래, 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적어도 2자녀는 남았습니다. 민준이는 잃었지만 태영이와 지연이는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가족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순자가 있었습니다. 태영이가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비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성년 후견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제 장남이었습니다. 서류를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비청구인 김철수 65세는 최근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재산 관리 능력을 상실하였으며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함. 제3자의 부당한 영향. 순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한 것입니다. 민준이가 정말 법원에 저를 고발한 것입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낳아서 치운 아들이 저를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한참을 몽환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민준이가 법원에 신청했어요. 뭐라고? 정말? 성년 후경 신만이요. 저를 판단 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30분 후 순자가 왔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네가 멀쩡한데. 민준이가 제 3자의 부당한 영향이래요. 순자 씨 말하는 거예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민준이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순자가 고개를 떠들였습니다. 철수야, 우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나를 조사할 거야. 네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 볼 거고, 그러면 너한테 더 불리해져. 그래도 철수야, 나는 괜찮아. 네가 이기는 게 중요해. 내 때문에 지면 안 돼. 순자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순자 씨.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철수야, 재판 끝나고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는 거리를 두자. 순자 씨,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부터 순자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간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순자가 소개해준 그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정하세요.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요. 정말요? 네. 어르신은 멀쩡하시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도 가시고 혼자 생활도 잘하시고. 그럼 저는 안전한 건가요?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법원 조사가 나올 거고 정신감독도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박순자 권사님이요. 청구서에 제3자의 부당한 영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원에서 권사님도 조사할 거예요. 그게 순자 씨는 저를 도와준 것뿐인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다르게 주장할 거예요. 재산을 노리는 여자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권사님과 거리를 두세요. 재판 끝날 때까지는. 순자가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짐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때 민준이 제 손을 잡고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아니, 제가 변한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 조사관이 집에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혼자 생활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밥은 어떻게 해 드세요? 제가 직접 합니다. 청소는요? 제가 합니다. 재산 관리는요? 통장 정리하고 고지서 확인하고 다 제가 합니다. 조사관이 메모했습니다. 박순자 권사님을 아시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압니다. 어떤 관계신가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요즘은 안 만납니다. 예전에는요, 가끔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어르신 재산에 대해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권사님이 어르신께 재산 관련해서 조언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이 한참을 더 질문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65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제 법원 조사를 받고 아들에게 고발당하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보고 싶어요. 제발 연락 주세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신검정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판단력 테스트, 우울증 검사,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어르신, 아무 문제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기는 건가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자 생각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순자가 보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예배당이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에 항상 앉던 그 자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민준이도, 순자도.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예배당이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법원 서류 받으셨죠? 그래, 받았어. 오빠가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전 몰랐어요. 지연이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오빠가 너무 심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아버지 멀쩡하시다고 혼자 잘 사신다고 말할게요. 지연아, 오빠한테 미우털 박혀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지연이를 안아줬습니다. 딸을 안아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밥 해드릴게요. 그래, 와라.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적어도 딸은 남았습니다.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딸과 막내 아들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영이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증인으로 나설게요. 형, 혼자 못하게 할게요. 고맙다, 태영아. 아버지, 저 요즘 면접 보러 다녀요.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빚 갚을게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것, 함께 밥 먹던 것, 함께 웃던 것.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것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순자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순자 씨, 재판 이기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혼자 새벽 예배에 갈 것입니다. 맨 뒷자리에 앉을 것입니다. 순자 없이. 그렇게 견뎌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니, 어쩌면 영원히.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지연이와 태영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멀쩡합니다. 판단력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외로운 달이었습니다. 저처럼. 하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빛나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한 달 후 법정 심리 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다려준 그 낡은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다리가 떨렸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만 법정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제 옆에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뒤쪽을 돌아봤습니다. 지연이와 태영이가 와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야윈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청구인 김민준은 부친 김철수 씨가 최근 판단 능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첫째, 피청구인은 갑자기 전 재산을 막내 아들에게 중요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둘째, 피청구인은 최근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해당 여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피청구인은 혼자서도 완벽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입니다. 판사라 저를 봤습니다. 피청구인 김철수 씨,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65입니다. 저는 판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가고 혼자 밥해 먹고 청소하고 제 일은 제가 다 합니다. 태영이한테 돈을 준 것은 제 판단입니다. 막내 아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합니다. 박순자 권사님은 제 친구입니다. 아내를 잃고 외로웠는데 권사님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게 뭐가 나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65이면 행복하면 안 됩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고 법정에까지 세우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판사가 민준이를 받습니다. 청구인 김민준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민준이가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버지는 65이십니다.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합니다. 넘어지시면 어떡합니까? 치매가 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박순자라는 여성은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합니다. 저는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책임!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책임이야! 아버지! 너는 내 재산이 필요했던 거잖아. 동생들을 이용해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태영이가 다 말했어. 네가 동생들 약점 잡아서 나를 버리려고 했다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숨을 고르고 앉았습니다. 판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김태영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태영이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인은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재판장님. 형님인 김민준 씨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태영이가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노려봤습니다. 태영이가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형이 저와 누나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우리 빚을 갚고 형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영이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판사가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김지연 씨, 증인석으로.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오빠가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오빠가 저희를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대했는데 오빠가 제 시댁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돈이 필요하다고.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멀쩡하십니다. 혼자서도 잘 사세요. 오빠만은 거짓말이에요. 민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들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앉으십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증인.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판단력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데도 문제 없으세요. 박순자 권사님도 좋은 분이세요. 오빠가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순자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증인은 피청구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친구입니다. 재산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 재산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왜 피청구인을 도와주셨습니까? 순자가 절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도 철수 씨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밤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울고 아무도 없는 식탁에서 혼자 밥 먹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철수 씨를 만나고 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는 철수 씨를 좋아합니다. 45년 전에도 지금도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서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살이 넘어서 사랑하면 안 됩니까? 외로우면 안 됩니까? 행복하면 안 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가셔도 됩니다. 순자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중부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휴정이 되었습니다. 복도에 나왔습니다. 순자가 다가왔습니다. 철수야, 순자 씨, 말없이 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느끼는 따뜻한 볕입니다. 미안해요. 헤어지자고 했어.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연이와 태영이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고맙다, 너희들. 민준이가 멀리서 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결정문을 읽었습니다. 본 법원은 청구인의 성년 후견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청구인 김철수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혼자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의 부당한 영향에 대한 증거도 불충분합니다. 따라서 청구를 귀각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지연이와 태영이가 환호했습니다. 순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야, 이제 괜찮아. 네, 이제 괜찮아요. 지연이와 태영이가 함께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혼자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제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자와 함께, 지연이와 태영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얗게 쌓이는 눈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옆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이전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순자 집에서, 3번은 제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기현이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밥을 해주고 집안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영이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도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재판 후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리웠습니다. 장남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키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눈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새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따로 살까? 아니면 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요. 같이 살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같이요? 응. 결혼까진 아니어도 같은 집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둘 다 외롭고 서로 돌봐줄 수 있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천천히 생각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공원이 고요했습니다. 철수야, 민준이 생각 많이 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나요. 연락해 볼까? 글쎄요. 민준이가 원할까요? 모르지.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버지야, 잘 지냈니? 날씨가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냅니다.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네.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라. 괜찮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12월 말 지연이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사위와 손주들까지 함께 왔습니다. 북적거리는 집이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연이가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연락하셨어요? 응, 문자 몇 번 주고받았어. 어때요? 짧게만 답하더라. 근데 그래도 다 보내.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네.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대요. 그리고 형수님이랑도 사이가 안 좋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힘들구나. 네.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아버지한테 연락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날 밤 민준이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힘들면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연락해라. 아버진 언제나 네 편이야.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글자가 더 늘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새벽 예배에 갔습니다. 순자와 함께 앉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이 참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 서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하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해의 첫 해였습니다. 순자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순자 씨도요. 함께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서 떡국을 시켰습니다. 철수야, 아까 물어본 거 생각해 봤어? 같이 사는 거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같이 살아요.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네, 정말이요. 결혼은 아니어도 같이 살면서 서로 돌봐줘요. 고마워, 철수야. 제가 더 고맙죠?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두 집을 합치는 것보다 새로운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집을 찾았습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살 수 있는 곳. 지연이와 태영이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잘 사세요. 고맙다, 지연아. 행복하세요. 그래, 너희도. 짐을 다 옮기고
새 집에서 첫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차려준 저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자 씨, 행복해요? 행복해. 더는? 저도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민준이 생각이 났고 가끔 외로웠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순자가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태영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준이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1년 후일 수도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눈에 익은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차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차 안을 봤습니다. 민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준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아.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리려고 했어요. 동생들을 이용했어요. 법정에까지 세웠어요. 알아.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5살 중년 남자가 아버지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민준아, 너가 후회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는 알아. 아버지,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정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질 않아.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었니? 아니요. 그럼 같이 먹자. 새 집에 와와라. 새 집이요? 아버지 이사했어. 박순자 권사님이랑 같이 살아. 민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랑 권사님이요? 그래, 반대하지는 않겠지? 민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셋이 함께. 순자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권사님을...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이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순자가 말했습니다. 잘 됐다, 철수야. 네, 정말 잘 됐어요. 이제 마음 편해졌겠다. 네, 많이 편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65,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순자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아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예배는 계속 갔습니다. 이제는 맨 뒷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옆자리였습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유산 포기각서는 없었습니다. 찢어서 버렸으니까요. 대신 주머니에는 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준이네 가족, 지연이네 가족, 태영이네 가족, 그리고 저와 순자. 북적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아들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함께 있는 것,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순자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행복해? 네, 행복해요. 나도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65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 서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